경제 자유지수 177개국 중 꼴찌, GDP는 한국의 54분의 1, 1인당 국민소득 불과 142만 3천원.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빈곤국으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 않고 국방에만 돈을 쏟아 부으며 막장 국가로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북한이 사실 한국보다 잘 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달러로 94달러인 남한의 1.5배였습니다. 또한 1970년 북한의 국방비는 남한의 2배를 훨씬 넘을 정도로 군사력도 막강했으며 생활 수준도 평양이 서울보다 지하철이 1년 일찍 개통되고 컬러TV도 남한보다 북한에 6년 일찍 먼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수준은 상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가더니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초기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단 세 음절로 정리됩니다. 김일성. 일제치하에 있던 한반도가 광복으로 해방된 1945년 공산주의자 중 한 명인 김일성이 한반도 북부에 들어옵니다. 권력을 얻고 싶던 그는 재빨리 공산 세력의 큰형님 소련에게 붙었고 소련의 비호를 받고 성장해서 북한을 세우고 한반도 북부의 주인이 되기에 이르죠. 하지만 한반도 남부까지 원했던 그는 소련의 허락을 얻고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대대적으로 침공했고 6.25 전쟁이 발발해버립니다. 이 끔찍한 비극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재난민이 발생했고 전체 한반도 인구 절반이 피해를 보았으며 엄청난 이상가족이 발생할 정도로 전쟁의 규모는 심대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전쟁은 북한의 실패로 끝났죠. 북한군은 남한 장악은커녕 사상자만 80만 명이나 나왔고 중국에서 중공군이 지원을 받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북한이 멸망할 뻔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 공업의 60%가 삭제될 정도로 공장들은 잿더미가 된 상태, 전후 북한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인지 북한은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일단 전쟁이 끝나자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김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로부터 살아남았죠. 그는 내 입지가 그렇다면 이럴 땐 탓돌리기가 최고지. 내 정적들에게 재빨리 패전의 책임을 덮어 씌우자 하고 정적들을 간첩으로 엮은 뒤 이들 때문에 전쟁을 망쳤다며 모조리 수청한 것이었죠. 그렇게 권력 유지에 성공한 김일성, 자리를 다시 잡았으니 곧바로 그는 공산주의 큰형님인 소련과 중국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무너진 북한을 재건하라고 돈 좀 달라고 한 거죠. 이때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쏟아 부어서 북한 경제는 재건되고야 맙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공산 세력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김일성 자신이 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며 북한 주민들을 대규모 동원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더 빠르게 재건되었습니다. 이 국가적 대중 동원 운동을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죠.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1960년대 북한은 엄청나게 발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남한의 1.5배인데다 석탄, 철광석, 화학비료, 시멘트 생산량, 발전량, 어획량 6개 부분에서도 남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였죠. 발전량은 남한의 5배, 화학비료 생산은 20배나 되었습니다. 남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참고로 당시 북한 평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꽤나 발전한 느낌이 난다고 외견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북한은 남한 경제력을 가볍게 제치고 호황기를 달렸고 김일성은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인민들에게 나라를 재건한 위대한 수령이었죠. 하지만 김일성은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다음 행동 때문에 곧 북한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죠. 북한이 좀 세지니까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가 좀 더 발전하면 다시 적과 통일을 노려볼 수도 있겠어. 군사를 키워서 군사적 통일을 하든 경제를 발전시켜서 흡수를 하든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 때가 아니네. 더더욱 북한을 크게 키우자. 이런 남한이라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욕심으로 북한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김일성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모든 걸 이루고 싶었고 온갖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 시행했죠. 일단 김일성은 군대 통일의 필수적이다. 키워 하고
패권적 혁명 전략이라 하여 국방에 대규모로 투자했죠. 그렇게 1년 예산의 30%를 국방에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군대만 키우면 안 되고 경제도 키워야 하니까 김일성은 또 경제에도 투자를 명령했고, 여기다가 경제도 또 중공업, 경공업, 농업 이런 거 다 있다지? 죄다 키워? 하고 다 스탯 찍기를 눌렀죠. 이러니 몇 년 안 가 경제에 무리가 왔습니다. 과도한 계획에 비해 북한의 자본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김일성은 또 자존심까지 부려서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민족 자립 경제 노선이라 하여 외부 도움 없이 북한이 주체적으로 자력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곧 북한 경제에는 한계가 찾아와 1960년대 중반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죠. 반면 이 틈에 남한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남한에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남한의 경제력이 이 시기 매우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되자 어느새 남한이 치고 올라와 1974년 남북한 1인당 소득은 남한이 543달러, 북한이 515달러로 남한이 북한을 추월했고, 경제 규모 역시 곧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가 되는 경지에 올랐죠. 그럼 이대로 순조롭게 남한이 더 격차를 벌리는 스토리로 갔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에 큰 자극을 받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장을 추구하게 되니 놀란 김일성은 서둘러 무리한 발전을 중지하고 노선을 바꾸는 등 갖은 시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이에 어떻게든 경제를 반등시킬 방법이 절실한 상황. 그런데 김일성은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었죠. 1970년대 당시는 마침 유럽이 경제가 재건되면서 유럽 돈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은행들은 그 많은 돈을 다른 나라에 빌려줘서 이익을 얻는 빌려주기 붐이 일었죠. 자존심이 강한 김일성이었지만 물불 안 가릴 처지였던 그는 경제 자립 노선 이런 건 진작에 포기하고